한참을 정사에 푹 빠져있던 후 심준호는 속옷을 건네주며 말했다. 내일부터 내 물건들 다 치워. 다시 오지 마.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되물었다. 왜요?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평소 보지 못한 온화한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그녀가 귀국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심준호의 첫사랑이었다. 나는 그의 바람대로 조용히 삶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심준호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다. 누가 가라고 허락했어? 몇 시간 뒤. 그는 내 위에서 심하게 숨을 몰아쉬더니 욕실로 향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가 바닥에 떨어진 속옷을 집어주며 반복했다. 내일 다 치워. 다시 올 필요 없어. 우린 이런 관계를 3년째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엔 비서와 사장이었으나 한 번의 술자리 후 모든 게 변했다. 처음엔 새벽까지 머물지 못하게 했던 그가 점점 더 탐닉하게 되었다. 회사에선 완벽한 보좌역. 사적으로는 애인처럼 모든 기념일을 함께 보냈다. 차가운 이미지와 달리 내 앞에선 애교도 부리고 감정을 드러냈다. 다시 오지 말라니 출장이라도 가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담배 연기 사이로 그의 말이 들렸다. 그녀가 순수해. 키스도 거절했던 사람인데 옷장에서 청바지를 꺼내 입으며 짐을 꾸렸다. 그가 내 목덜미에 입을 대며 중얼거렸다. 내일 가도 되잖아. 너의 소고기 라면이 먹고 싶어. 보글보글 끓는 냄비 앞에서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삶은 면발 위에 얇게 썬 장조림을 올리며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 앉은 그를 바라보니 눈가가 쑤시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서서히 식어가는 국물 속에서 3년간의 추억이 쓰러져 갔다. 여기서 3년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이사할 때 내 물건은 하나의 수화물 가방으로 다 들어갈 정도였다. 대부분은 내 속옷들이었다. 여기 들어온 후 그가 사준 일상용품과 주방용품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오자 심준호가 찬장을 가리켰다. 그 식기 세트 너무 좋아하던 거 아니었어? 순백색 식기 세트가 보였다. 내가 이사 올 때 그가 함께 마트에 데려가서 골라준 것이었다. 당시 나는 자리가 차지할까 봐 고민하고 있었는데 심준호가 주저없이 카트에 담으며 말했다. 좋아하면 사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방에 안 들어가. 문을 나서려던 순간 심준호가 날 불렀다. 식탁 위 면발이 다 걸러진 냄비가 놓여 있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연기를 내뿜었다. 회사에선 평범한 상하 관계로 지내자.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적으로 무슨 일 있으면 찾아와도 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택시를 불러 혼자 싱글룸으로 돌아왔다. 새벽 2시라 청소업체를 부르기엔 늦은 시간. 그냥 잠잘 자리만 닦아내고 침대에 들어눕자마자 의식이 끊겼다. 꿈속에선 처음 심준호를 만났던 때가 연속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땐 접근하기 어려운 심가의 후계자였고 나는 수많은 비서 중 한 명에 불과했다. 첫 접점은 한 전시회 자리에서였다. 상무가 급한 일이 생겨 대신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리가 무르익던 중 협력사 대표가 갑자기 나를 노려보았다. 배불뚝이 남자가 비위를 잡아세웠다. 허지한 씨가 술을 안 마시면 왕모 체면이 말이 아니지. 당시엔 이런 상황 처리에 서툴러 꼼짝 못하고 있었다. 알레르기가 있어서 협력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위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다.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어올리려는 순간 힘있는 손이 중간에 가로막았다. 심준호가 어둠에 반쯤 가린 측면에서 말을 걸었다. 왕 총괄님. 애먼 여자에게 왜 그러시죠? 잔을 가로챈 그는 빨개진 얼굴로 계속 술을 마셨다.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땐 그도 회사 장악을 위한 혈투 중이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서서히 일을 배워갔다. 상무가 이직하자 심준호가 나를 승진시켰다. 그의 전속 비서가 되어 생활과 업무 전반을 관리하게 됐다. 첫밤은 그가 취해 다른 이름을 부르며 울먹일 때였다. 안쓰러워 안아주다가 흐름이 되어버렸다. 훗날에서야 그날이 하예은의 생일이었음을 알게 됐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심준호의 전화벨에 깼다. 공항까지 마중 나와. 대답도 듣지 않고 끊었다. 베개 커버가 젖어 있었다. 두 통을 안고 세수를 마치고 출발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청소 아줌마를 예약했다. 바로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장시간 잡담 끝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안아, 설은 집에서 보낼 거니? 차가운 목소리 속에 숨은 기대감에 코끝이 찡해졌다. 엄마, 다음 주에 집에 갈게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정말? 지난 3년간 나는 늘 심준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설을 보냈다. 엄마가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목이 메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고향에 가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딩딩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익숙한 검은색 디올 뒷좌석에 앉은 그를 바라보며 공항 방향으로 조용히 달렸다.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옷 한 벌을 우리 집에 두고 갔어? 발렌타인데이에 산 커플룩이었다. 그날 나는 여자 옷을 입고 심준호는 남자 옷을 입었다.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놀았지만 그저 하루 동안만이라도 진짜 연인인 척한 것뿐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담담하게 말했다. 버려줘. 심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곧바로 하예은이 심준호의 품에 안겨 차에 올랐다. 하얀 털코트에 시폰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순수함이 묻어나는 큰 눈을 하고 있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심준호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했다. 언니, 제 짐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예은이 심준호 팔에 매달린 채 혀를 내밀자 그는 모른 척했다. 나는 말없이 차에서 내렸다. 여자 짐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5개의 대형 수화물을 혼자 옮기려니 팔이 부들부들 떨렸다. 겨우 트렁크에 넣고 차에 오르자 뒷좌석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깨졌다. 심준호가 담배갑을 꺼내들더니 문득 무엇인가 떠올렸는지 다시 넣었다. 바로 뒤에서 하예은의 투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 오빠, 아직도 담배 못 끊었어요? 전 담배 냄새 진짜 싫은데. 심준호는 서둘러 담배갑을 치우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석 녀석들이 예은이 환영회 한다던데 갈래? 당연히 가야죠. 하예은이 나를 쳐다보며 덧붙였다. 언니도 같이 가요. 사람 많을수록 재밌잖아요. 입술을 깨물고 거절하려는 순간 심준호가 입을 열었다. 예은이 오랜만에 왔는데 분위기 깨지 말자. 결국 따라가게 됐다. 파티장에 도착하자마자 양민석을 비롯한 사람들이 몰려왔다. 형수님 드디어 오셨네. 형님이 밤맞다 떨어져서 매일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결혼하러 온 거죠? 언제 식상가요? 제가 무조건 큰 상품 가지고 갈게요. 하예은은 얼굴을 붉히며 심준호 가슴에 파묻혔다. 그는 친구들을 향해 웃으며 소리쳤다. 예은이 놀라니까 장난 그만 치라고. 좋은 일 생기면 다 불러줄 테니까. 두 사람이 단체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양민석이 나를 발견하고 얼굴을 굽혔다. 지안 씨도 오셨네. 어서 들어오세요. 하예은이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눈치챘는지 식사 내내 투명한 존재처럼 대해왔다. 양민석이 그녀에게 과일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오늘 예은 씨가 귀국했는데 내 체면 좀 봐서 한잔 해야지. 심준호가 잔을 막아섰다. 예은 씨가 알코올 알레르기 있는 거 모르냐? 양민석이 뒷머리를 긁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예은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전 알레르기 없는데요. 심준호가 잔을 든 손이 살짝 멈추었다.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네. 지안이의 주스 잔을 본 하예은의 얼굴색이 더욱 어두워졌다. 지안 언니는 왜 술을 안 마시죠? 그녀가 잔을 번쩍 들며 악에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제가 싫어서 그러시는 거 아네요? 내가 심준호를 바라보자 그도 똑같이 나를 응시했다. 지안이, 분위기 깨지 말고 한잔해. 야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와인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단체방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순간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목까지 빨갛게 부어올랐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알레르기 반응인 것 같은데 심준호가 무심한 듯 눈을 떴다. 괜찮아. 죽지는 않을 거야. 술기운이 오르자 심준호의 친구가 중얼거렸다. 역시 준호 형이 제일 오래 간 것 같아. 예은 씨가 3년 전에 그렇게 차갑게 떠났는데도 계속 기다렸잖아. 양민석이 딸꾹질을 하며 심준호 어깨를 툭 쳤다. 난 지안이랑 잘 될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친했으면서. 하예은이 노골적인 저기를 담은 눈빛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지안 언니는 준호 오빠 비서 말고 또 다른 신분이 있나요? 심준호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내게 물었다. 지안아,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내 입으로 말해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예은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심가는 그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예요. 자리가 끝날 때쯤 심준호는 이미 취한 상태였다. 의식이 흐려진 그는 내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렸다. 지안아, 너가 집에 데려다줘. 머리를 내 어깨에 묻고 고양이처럼 비비대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의 나머지 말은 바람에 흩어졌다. 갑자기 하예은이 달려들어 심준호를 잡아 끌어냈다. 지안 언니, 상사라면 약혼자가 있는 남자에게서 적당한 거리 유지하는 게 예의 아니에요? 나는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업무 외에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사직서 OA 결제가 순식간에 진행됐고 마지막 서명을 위해 심준호 사무실로 들어갔다. 전화 통화 중인 그는 서류도 보지 않고 서명을 했다. 문을 나서려는데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맴돌았다. 오늘 저녁에 예은이에게 프로포즈 할 거야. 장소 미리 준비해놔. 가죽 의자에 기대어 앉은 그는 무표정으로 지시를 내렸다. 1시간 일찍 퇴근해 장소 세팅을 시작했다. 3년 동안 그의 취향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웠건만 마지막으로 해주는 일이 그의 프로포즈 준비라는 게 아이러니했다. 장식 리본을 묶는 내 손가락이 저절로 멈추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눈을 감았다 뜨며 눈가의 쓰라림과 눈물을 참아냈다. 1시간을 들여 프로포즈 현장을 준비했지만 그냥 떠나려던 순간 하예은을 마주쳤다. 그녀는 지난번에 불편했던 만남을 잊은 듯 반갑게 내 팔을 잡았다. 지안, 다행히 여기 있었군요. 제가 드레스 입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 따라갔다. 드레스룸에서 예은은 심준호가 내게 사가라고 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눈이 부셨다. 이 드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 잡지를 붙들고 감탄했던 기억이 났다. 당시 준호는 그렇게 좋아? 내가 사줄게 라고 말했었다. 반년 만에 그 드레스가 예은에게 돌아올 줄이야. 예쁘죠? 하얀 피부의 드레스가 어울려 빛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예은이 치맛자락을 들며 다가왔다. 아름다운 건 항상 탐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죠. 준호 오빠와 3년이면 충분할 줄 알았죠? 하지만 결국 오빠 마음속엔 제가 남아있네요. 순간 당황했지만 금방 정신을 차렸다. 우리 관계는 서로의 선택이었지 제3자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예은의 이 연기는 어이없을 정도였다. 허리를 펴고 말했다. 서로 원한 관계인데 무슨 소용없다는 거죠? 체력 좋은 무상 침대 친구를 3년간 옆에 둔 건 제가 더 득일지도 모르는데요. 예은의 눈이 충혈되며 손을 올렸다. 이 망할 년. 쉽게 손목을 잡아 뒤로 틀었다. 말로 안 되면 폭력이라니.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은이 팔을 뿌리치며 비웃었다. 과연 오빠가 누구 말을 믿을까요? 갑작스런 소리에 고개를 돌린 사이 예은은 가위로 드레스를 찢으며 소리쳤다. 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순간 판독기가 됐다. 발걸음을 옮기며 그녀의 치맛자락을 밟았다.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예은이 얼굴을 감췄다. 감히. 연기 좀 자연스럽게 하라니까요.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며 준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안. 뭐 하는 거야? 예은이 찢어진 드레스를 끌며 달려갔다.
나는 재빨리 치맛자락을 밟으며 머리채를 잡았다. 양쪽 뺨의 화끈한 소리, 이미 부은 얼굴이 익살맞게 변해갔다. 하예은은 이제 정말 울음을 터뜨렸다. 비에 젖은 배꽃처럼 처량한 모습에 누구라도 안타까워할 만했다. 심준호는 완전히 폭발했다. 허지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왜 여기서 난리야? 그는 내 손목을 움켜쥐고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다. 빨리 예은한테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심준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던 하예은을 잡아 2대나 더 때린 후 그녀가 입고 있던 드레스를 잡아 뜯었다. 내가 찢고 싶었잖아. 내가 도와줄게. 옷가지가 뜯기자 하예은은 비명을 지르며 외면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피하려 했지만 숨을 곳이 없었다. 심준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내 손을 잡고 내 뺨을 때렸다. 이제 만족이야? 넌 무슨 자격으로 예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거냐? 넌 그냥 내 부하 직원일 뿐인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다시 말한다. 사과해. 심준호는 오랜만에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을 참으며 나는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사과는 무슨 개소리야. 사람들을 해치고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행사장 책임자에게 연락해 탈의실 CCTV를 확보한 후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송출했다. 짐을 싸들고 고향행 비행기 표를 예약한 나는 탑승 전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심준호가 올린 SNS에는 반지를 낀 하예은의 손 사진과 함께 간결한 글이 올라와 있었다. 심가의 부인. 반갑습니다. 나는 글을 차단한 뒤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3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부모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부모님께 설옷을 사드리고 마을장에 가서 설 물품을 사는 등 집안을 북적이게 꾸몄다. 작은 고을의 설 분위기는 이미 한껏 무르익어 있었다. 어디를 가도 붉은 등불이 반짝이고 모두들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동안 심준호는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가 퇴사한 걸 내가 왜 몰랐지? 누가 퇴사하라고 허락했어? 그날 예은이 충동적이긴 했지만 악의는 없었어. 너무 오래 삐치지 말고 용서할 테니까 연락해. 나는 그의 모든 연락을 무시했다. 보낼 메시지가 떨어졌는지 결국 그는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섣달 금음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엔 아무 말도 없어 잘못 걸린 줄 알고 끊으려는 순간 심준호의 허둥대는 목소리가 들렸다. 끊지 마. 나야. 전화기를 꽉 쥔 나는 심호흡을 했다. 무슨 일이세요? 고향에 내려갔다며?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 낮았다. 문득 함께 보낸 첫 설이 떠올랐다. 그땐 이미 고향행 버스에 올라탄 뒤였는데 술에 취해 개운한 목소리로 그가 전화를 걸어왔었다. 어디 있어? 고향에 내려와 설을 보내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놔두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벌써 설이 다 됐네.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심준호는 심가 회장의 사생아였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겨우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그해 그는 적장자와 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싸우며 반년 내내 쉬지도 못했어. 간신히 자리를 잡은 뒤였죠. 연휴 잘 보내. 나는 끊을게. 그는 이 말을 남기고 전화를 덮었어. 어머니를 잃고 회사 다툼으로 가족과의 관계도 팍팍해진 모양이었죠. 아마 함께 설을 보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제야 당일 영상통화를 걸었더니 한참 만에 받았어. 취한 것 같았어. 눈동자가 반짝이고 발코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 창밖으로 터지는 화려한 불꽃 소리가 오히려 그의 외로움을 더 부각시키는 듯했죠. 술에 취하면 유달리 애교를 부리는 타입이었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유치원생처럼 말하는 모습이 진짜 어린아이 같았어. 새해 복 많이 받아. 허지한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심장이 말랑말랑해지며 온몸에 전율이 일었죠. 새해 복 많이. 그는 핸드폰을 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 버려진 아이처럼 내가 없으니 집이 너무 쓸쓸해. 빨리 돌아와 주면 안 될까? 보고 싶어. 그 자리에서 날아갈 듯한 마음이었어. 실제로도 그렇게 했죠. 부모님께는 회사에 긴급한 일이 생겼다며 허둥지둥 신청행 비행기를 탔어. 새벽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심준호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어. 날 보자 깜짝 놀라며 어떻게 슈퍼에서 사온 샤브샤브 재료를 들추며 웃었죠. 함께 설 보내자고요. 빨리 문 열어요. 손 아파 죽겠네. 그날 밤 그는 유달리 흥분했어. 여러 번 나를 애무하며 마지막에 허리를 꽉 끌어안았죠.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쉬며 매년 내 옆에서 설 보내줄래? 라고 속삭였어. 나는 그의 날씬한 허리에 팔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올해는 하예은이 옆에 있는데도 나를 찾을 줄이야. 정신을 차리니 목소리가 가라앉았어. 네. 몇 년 만에 고향에서 보내는 설이에요. 그럼 연휴 끝나면 돌아올 거야? 대답하기도 전에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 준호 오빠. 목욕 타올 좀 갖다 주세요. 깜빡했네요. 심준호가 허둥지둥 끊었어. 할 일이 있어서. 수화기 너머로 삐 소리가 길게 이어졌죠. 창밖에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어. 엄마가 창가에 멍하니 서 있는 날 보더니 과일을 먹자고 부르셨죠. TV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재촉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어. 엄마가 내 표정을 살피시며 말씀하셨죠. 옆집 장신애는 올해 2번째 손주를 본다던데. 지아나, 너는 언제 남자친구를 데려오려니? 제가 반박하지 않자 핸드폰을 꺼내셨어. 이모 직장 동생 아들인데 차도 집도 다 있다던데. 집에 있는 동안 한번 만나보지 그래?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어. 더 이상 헛된 환상을 품지 말고 안정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았죠. 좋아요. 일정 잡아보세요. 엄마는 깜짝 놀라시며 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죠. 설날 셋째 날. 엄마의 주선으로 남자 만남을 가졌다. 상대방은 신청해서 일하고 있었고 집안 조건도 나쁘지 않았으며 외모도 괜찮았다. 그는 반갑게 손을 내밀며 눈빛이 반짝였다. 안녕하세요. 주예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양가 부모님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하셨다. 하지만 심준호가 갑자기 나타나 이 자리를 망쳐버릴 줄은 몰랐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 옆자리에 앉더니 주예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분은 상사입니다. 내가 참다 못해 수정했다. 전 상사요. 이미 퇴사했어요. 허지안. 내가 퇴사한 걸 인정 못해? 심준호의 시선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주예준은 우리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에 시간 될 때 다시 얘기해요. 심준호의 격한 시선을 뚫고 주예준과 연락처를 교환했다. 너희가 날 놀리고 싶은 거잖아. 하예은이 너한테 사과하게 할 테니까. 그 녀석을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도. 주예준이 자리를 뜨자 심준호가 내 어깨를 붙잡으며 말을 이었다. 진작에 하예은과는 끝났어. 내가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심씨. 우리는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일 뿐이에요. 이미 하예은 씨와 약혼까지 하셨으니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그가 또 뭐라고 하려는 걸 일어서며 말렸다. 이제 됐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면 오히려 더 귀찮아질 뿐이에요. 심준호가 내 손목을 잡으며 애절하게 말했다. 지아나. 미안해. 그날 오해했어. 네가 없는 삶이 적응이 안 돼? 용서해 줄래? 그의 충혈된 눈을 뚫어져라 보며 손을 뿌리쳤다. 당신 사생활은 관심 없어요.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들었다. 진심이야. 지아나. 전에 내가 멍청했어. 이제 깨달았어. 우리 결혼하자. 내가 좋아하는 발리에서. 나는 반지를 걷어차며 말했다. 정말 짜증나요.
당신에겐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런 모습 보이지 말아요. 그날 이후로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 시간이 흘러 주혜준과의 관계는 결혼을 논의할 단계까지 발전했고 심준호와는 1년 가까이 만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전 동료의 연락을 받았다. 심 총님이 하예은 씨와의 결혼을 취소했다던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당신이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나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평범한 상사일 뿐이었죠. 1년이 더 흘러 작은 동네에 꽃가게를 연 나는 부모님 곁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 창밖을 스치는 바람에 머릿속을 스치는 옛 기억들.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이런 삶에 정말 만족했어요. 연말이 되자 주혜준이 컨퍼런스에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심준호를 마주칠 줄은 상상도 못했죠. 1년 만에 본 그는 한층 수척해진 얼굴에 청초함 대신 차가운 신사 품격을 머금고 있었어요. 나를 발견한 그는 다가와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예의상 악수를 나누고는 멀리 서 있는 예준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준호의 시선이 예준에게 고정되더니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전 감정으로 놀지 않아요. 라며 유쾌하게 답한 제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결혼할 거예요. 그럴 리 없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주변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예준이 달려오자 그는 주먹을 휘둘렀고 나는 본능적으로 예준을 감싸며 소리를 질렀어요. 심준호. 미쳤어? 후반부 컨퍼런스가 끝날 때까지 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에 오를 때쯤 그가 달려와 문을 막으며 목매인 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용서 못해? 예준이 청첩장을 건네는 순간 그의 어깨가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러브시트에 기대며 예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응. 이제 우리 내일을 보면 돼. 후사경에 비친 그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은 길고 심준호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는 걸. 에필로그 심준호 시점 양민석 녀석들이 3년 동안 하예은을 기다린 걸 두고 진정한 사랑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점점 허지한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은과 함께 있을 때도 자꾸만 지안이 생각났죠. 혹시라도 질투할까? 내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어 일부러 예은을 가까이 했는데 단 한 번의 항의도 듣지 못했어요. 마지막 테스트로 청첩장을 건넸을 때 그녀가 차갑게 돌아선 모습에 비로소 깨달았죠. 이 모든 게 내 자작자도이었다는 걸. 그래서 나는 지안이에게 프로포즈 현장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눈에서 다른 감정을 읽어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예은을 때리려고 할 줄은 몰랐다. 속으로는 은근히 기뻤다. 지안이가 아직도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조금만 잘못을 인정하면 난 바로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안이의 고백은커녕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돌아가면 어때? 생각을 정리하면 스스로 찾아올 거라 여겼다. 하지만 사과 메시지는커녕 연락조차 오지 않자 나는 초조해졌다. 먼저 메시지를 보냈는데 차단당했다. 어쩔 수 없이 먼저 사과하려 했지만 그녀는 응답도 안 했다. 전화도 안 받아서 3번호로 연락했는데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될 것 같았다. 그녀 없이 맞는 첫 설날. 가슴이 텅 빈 것 같았고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연히 예은의 채팅 기록을 봤는데 이미 해외에서 결혼한 상태였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화가 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이제 지안이를 찾아갈 명분이 생겼다 생각하며 직접 만나면 용서해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소개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순간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녀를 되찾기 위해 프로포즈를 했고 수없이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다.
시간을 좀 더 주면 내게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1년이 흘렀다.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건넸다. 다른 남자 이름 옆에 적힌 허지안이 눈을 찔렀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진짜로 그녀를 잃었다는 걸. 이후 꿈속에서 종종 그녀를 만났다. 돌아봐 달라 애원했고 수천 번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응시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함께 사라졌다.